안녕하세요. 진행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행자 벤자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백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거가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오늘로 치면 이제 57일 남았죠. 대권 후보로 지명되던 이제 이낙연 씨나 황교안 씨 이 두 분이 이제 종로에서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제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선거의 어떤 판세 예측, 서울 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동작구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평론가들과 언론에서 이미 이제 여론조사, 이제 과학적이죠, 그분들은 여러 이제 분석과 예측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이제 비과학적, 이를테면 이제 뇌피셜, 이제 확증 편향, 뭐 이런 걸로다가 한번 이제 흐름을 일반 이제 시민 눈높이에서 한번 좀 맞춰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그 타이틀답게 C급 분석이기 때문에 하여튼 봐주시는 분들도 이게 뭐 정확하다 아니다 뭐 너무 이제 그 비판들 하지 마시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분석도 있겠구나 하고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론이나 평론가들도 역시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뇌피셜이나 추측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는 거고. 뭐 TV 특히 이제 종편 같은 데 나오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사 평론가들 보면은 저분들이 그냥 대학 교수다, 학위가 있어서 그렇지 뭐 특별하게 그냥 뭐 정확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학위가 없어서 그렇지 뭐 박사나 교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나도 저만큼은 좀 예측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선거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렇죠. 또 이제 좀 무의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가 253석,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가 30석, 그다음에 병립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난 20대 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정당이 자기 이제 득표율대로 나누는 이런 것들이 17석을 선출하는 건데, 어떡하나 이 전국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에 한해서 이제 우리 비례 의석을 갖다 이제 분할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역에 부합되는 정당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도 이제 관건이기도 한데, 또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선거구가 일부 인구가 주는 지역 투표에도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안 됐고 후보 결정도 아직 안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비례 전문당이죠. 미래한국당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명칭이 이제 미래 통합당, 그러니까 미통당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당원들이 얼마나 그쪽으로다가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그러면 각 정당별 의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적폐청산이나 재조사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최소한 이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제가 생기면서 그게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제 과반은 1차적 목표인 것 같고, 많은 이제 당원이나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근데 이번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민주당 단독이 아니면은 정의당하고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짧은 소견으로 미루어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153석, 그다음에 미통당이죠, 이제. 네. 미래통합당은 105석, 정의당 12석, 미래한국당 16석, 국민당 3석, 민주통합당, 호남을 기반하는 호남정당이죠, 3석, 또 이제 기타 한 8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우. 굉장히 예측치고는 세부적인데요. 시원시원하게 아주 단정을 해주셨는데, 지난 이제 20대 선거의 결과,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또 언론의 그 평가,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이제 우리가 조중동이나 종편은 아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예를 들어서 이제 알릴레오나 다스베이다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추정하는 그런 수치나 이런 전망을 갖다 좀 근거로 했는데 글쎄요, 좀 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석대로라면은 그 민주당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정말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예, 선거는 흔히들 이제 구도, 조직, 바람 뭐 이런 요소들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조직은 뭐 전통적 지지 단체 규모나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각 지역 선거구 당 조직이나 를 봤을 때 뭐 민주당이나 통미당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 보수 기독교 단체, 재향군인회 등등 또 군 전역자들, 뭐 해병전 외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지원받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언뜻 보면 좀 우월해 보이고 민주당은 뭐 호남 향후에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서초동 촛불에서 봤듯이 이 깨시민으로 불리는 자발적인 이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어떤 그런 그 미통당, 미래통합, 이름이 참 어렵네, 이게 자꾸. 미래통합당, 얘는 사실 없는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민주당의 이제 100만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 면에서는 크게 이제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월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직은 뭐 그렇다 치고, 구도는 어때요? 구도는 보통 이제 출마 정당 간의 관계, 또 후보 간의 우열, 로다 이제 유불리를 점쳐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구도가 잘 잡혔다, 구도가 잘 못 잡혔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민통당, 민주통합당,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지 기반이 겹쳐서 표가 갈리게 되는데, 이때 통미당의 후보, 통합민주당의 후보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래통합당, 자한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구도가 좀 잘 못 잡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관계도 그런 면이 있겠네요. 반대로 이제 또 우공당, 예, 예. 우리공화당, 예, 그리고 기독당 이런 데서 후보를 내면은 통합 미래당이었나요? 통합 무슨 당? 이름이 참 통미당? 통합미래당. 갑자기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좀 불리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과 민주당은 일정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지층이 겹치는 경우가 있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다가 우리 공화당이나 그 기독자유당, 뭐 자유기독당인지 하여튼 그런 당들도 역시 이제 미래통합당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당들에서 지역에서 이제 선전을 하게 되면은 강한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 득표에 그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당에 대한 이익을 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후보가 구도에서는 후보의 면면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지역의 뭐 시의원, 구의원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많은데, 이 총선 지역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의 그 호감도, 매력, 능력, 활동했던 그런 그 역량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명도라고 하죠. 그분이 그 중앙 정치나 이런 데서 얼마큼 많이 매스컴을 타서 그 지역에서 알려졌느냐, 이런 것들이 그 후보 개인의 역량이 또 당의 지지와하고 다르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4.15 총선의 전반적인 구도는 현재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호남을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가 지금 쇠퇴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한 45% 밑으로 잘 떨어지지가 않고 안정적으로, 이게 한 임기 3년차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좀 이렇게 아주 그냥 고무적인 거거든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부합해서 민주당 지지율도 한 40% 내외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는 괜찮다. 전반적인 구도는 큰 틀에서 괜찮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당 심판론, 또 야당 심판론, 이런 게 굉장히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뭐 대부분 이제 야당이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막 이런 공격을 할 때 여당이 그동안에 잘했던 어떤 치적들을 내세우면서 방어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저번 총선에서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총선은 좀 그게 아니라 좀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2017년도죠. 이제 박근혜가 이제 탄핵을 당하고 네. 대통령직에서 이제 해임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은 해임이 됐는데 그 대통령 박근혜를 갖다가 떠받들고 있던 그 정치 기반들, 정당은 여지껏 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심판했는데 그 대통령과 같이 권력을 갖다 유지했던 정당, 그 세력들에 대한 건 심판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된다. 또 최근에 이제 국회 운영 과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 약 20여 차례 가까운 보이콧, 그다음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서 봤듯이 폭력 등을 갖다 자한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야당을 이제 그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네. 또 이제 반대로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제 여당 심판론이 총선에 이슈가 되는 거죠. 그 정치를 갖다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 야당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가 이제 그 주류인데 지금은 이제 팽팽하게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자한당도 같이 탄핵이 됐어야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서 보통 이제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좀 같이 뭐 같은 날 선거는 안 하더라도 비슷하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이제 그 임기가 대통령은 4년, 국회의원은 5년 서로 잘 안 맞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불일치가 권력 교체의 불일치가 나타났던 거죠. 아무튼 조직력도 밀릴 게 없고 말씀하신 대로 구도도 나쁘지가 않다면은 그러면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이제 백선민님 예상대로 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바람이 좋은 바람인지 한번. 그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참 그거는 요행을 좀 운이 어느 여든 야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이제 그 당시 그때 북미 간 대화였죠.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오죽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바람을 억지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 뭐 새누리당이었나 하여튼 뭐 지금의 이제 자한당 전신이지만은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이제 인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대북 문제죠. 대북 문제, 그러니까 북한과의 그 평화 정착이 완성되고 또 남북 간의 교류 또는 이제 경제적 협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북도 그렇지만은 남쪽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 평화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것이 경제적 이득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당장 그게 뭐 실현은 안 되더라도 그런 이제 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양쪽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바람이 되겠죠, 그게. 그 바람이 되는 거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중국과의 관계,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지금 가장 의존도가 많고 거래를 많이 하는, 무역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중국하고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과 한국이 뭔가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민주당으로서는 큰 바람은 아니지만 작은 바람 정도는 해서 선거에 좀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그런 대화, 핵 협정 이런 것들이 좀 뭐 우선시돼야 되고 걸려 있다 보니까는 싹 우리가 당장 뭘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총선의 판세를 훑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의 판세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무서운 기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된 거는 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선전이 그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분석하셨듯이 서울을 좀 희망적으로 보셨는데 정말 희망적인 건 맞나요?
좀 이제 긍정적인 요소와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 분석에 보면은 지금 4년 전에 비해 20대 선거에 비해서 지금 60대 이상 서울 인구가 늘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럼 불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현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서 수도권 경기도로 이주한 이유도 있을 테고 네. 또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고령화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양천을, 노원을, 도봉을, 강남을 등 서울시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36개 선거구에서 1만 명 이상 1만 명 이상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의 선거구에서. 네. 60대 인구가 늘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 유리할 게 없다. 일정 부분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도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0% 또는 50% 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정적 지지율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최근에 뭐 일부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공천 과정이 과거에처럼 당내 무슨 뭐 승복하지 못한다, 탈당한다, 뭐 등등의 이런 행위들이 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찬 대표가 공천 룰을 만들어서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후보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조용히 가고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집권 여당에서 사실 이렇게 조용하게 공천을 하는 것도 특히 민주당에서 되게 쉽게 볼 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20대 선거에서 서울의 그 비민주당 당선자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하나씩 뭐 이름을 갖다 열거한다고 하면은 네. 중구 성동을의 지상욱, 강북 갑의 정양석, 노원 병의 안철수, 양천을의 김용태, 강서을의 김성태, 동작을의 나경원. No! God, please, no! 아, 이거 심각하죠. 네. 관악갑의 김성식, 네. 관악을의 오신환, 서초갑의 이혜운, 서초을의 박성중, 강남갑의 이종구, 강남병의 이은재. 이것도 참 끔찍한 사람입니다. 네, 최악입니다. 네, 송파갑의 박이수. 이분도 좀 머리 깎았죠. 어떻게 공천 받겠다 이겁니다. 근들인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 뭐 강남 3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아성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강북이나 네. 등등 이런 데서 동작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분들 당시 당선됐던 것은 국민당의 그 돌풍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민주 진보 세력들의 표가 분산되면서 네. 또 그 국민당 창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는 서울 지역에서 호남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접전 지역에서 호남표 일부가 이탈해 가면서 어부지로도 이제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많이 양산하게 됐는데 그래봐야 뭐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 이제 뭐 김성태 같은 사람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본인은 뭐 대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뭐 자녀 취업 특혜 때문에 뭐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불출마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35석을 차지했어요. 이번에 43석 봅니다. 이번에 49석 중에서 미통당, 자한당이죠. 자한당의 후신이 미통당도 좀 크게 빠졌습니다. 6석을 갖다가 강남 3구를. 요런 집계들은 제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이런 훈훈한 바람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짜게 본 거죠. 원래는 지금 보수적으로 평가. 그럼요, 보수적으로 한 거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에서 자한당, 그러니까 꼭 두 번씩 얘기해야 되네. 응? 미래통합당의 한석도 당선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 맞나? 통미당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고 호남 지지 신당은 민주통합당. 이거 당명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관위에서. 하지만 뭐 당명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자한당이 미래통합당이 한 6석은 갖고 갈 거다.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민주당이 43석
49개 선거구 중에서 이렇게 해서 지난 선거보다는 한 8석 정도가 늘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동작구 선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작구 살고 있으니까요. 네. 동작갑의 현역 의원이 그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뭐 말고 이제 동작을은 굉장히 또 말이 많고 또 탈이 많은 나경원 씨라는 인물이 거기에 이제 동작을 지역에 문제적 인물. 네, 문제적 인물이죠. 이번 있는데 총선의 가장 제가 봤을 때 문제적 인물 같습니다. 동작갑은 조용한 편인데 동작을은 전국적인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작갑의 김병기 의원은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입인사 1호로 일단은 모셔오신 분이죠. 25년을 1호였어요. 25년을 갖다 이제 국정원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국정원 개혁 데스크포스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대통령하고는 아주 인연이 많은 국정원 내에서도 보기 좀 드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그런 안보 전문가입니다. 또 지난 선거 때, 지난 대선 때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얼마나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원래 이거 아직도 듣고 있잖아요. 예, 빨갱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이제 불고지죄로 이제 걸려야 되는데 빨갱이로 막 하면서도 신고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걸 갖다가 옆에서 막아낸 분이죠. 세상에 특전사 군대까지 갔다 온 분이 옆에서 국정원을 갖다가 25년을 지켜온 분이 딱 보유하고 있으니까 빨갱이 소리가 함부로 못 나오는 겁니다. 특전사 출신이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고 후보가 특전사 출신이고 네. 우리 김병기 의원은 이제 국정원에서 25년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분인데 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빨갱이가 욕하기가 참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레드 컴플렉스를 갖다가 이제 방어하는데 많은 이제 공헌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뭐 좀 조용하다고 합니다만 지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죠. 동작을의 나경원은 이미 패스트트랙 국회폭력 사태로 이제 기소가 돼 있어요. 바로 들고서. 그렇죠. 네. 이분이 출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기소가 돼 있고 그것도 국회의 의사활동을 막은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어떤 의회 민주주의자가 국회의 어떤 그 입법 활동을 막았다는 것, 동료들의 입법 활동을 갖다가 어떤 폭력을 써서 막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시 또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국회 들어가면 또 폭력 사태를 또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습관입니다. 폭력도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 다들 뭐 이미 알려진 겁니다. 뭐 일부 뭐 해명도 했다고 하는데 자녀들 문제,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사유화 문제, 또 옹진학원 비리 문제, 하여튼 여러 문제로다가 하여튼 10차례 이제 고발을 당한 진짜 이거 너무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적폐 중에 적폐다. 적폐의 본산이 동작을에 있다. 동작 사람들 뭐하냐? 창피한 줄 알아라. 당신들 또 이번에 나경원 당선시키면은 어디 가서 고개 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소리 갖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동작갑에 살아요. 그렇게 한 발 빼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거 다 동작입니다. 또 다 서울입니다. 이게 동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사시는 분들 이 나경원 퇴치를 위해서 적극도 같이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동작갑의 김병기 의원은 좀 무난하게 재선이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김병기 의원이 제가 한번 잠깐 만나 뵀어요. 네. 얼마 전에 가장 지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대세론, 대망론. 아니 그게 아닌데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건데 너무 주변에서 뭐 거의 신경 쓸 거 뭐 있냐,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 이제 사실 후보들이 처한
그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절대 선거는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지난 4년 동안에 통일안보 전문가로서 당과 국회를 위해서 아주 유의미한 활동을 잘 해왔고 왠지 그분은 이렇게 딱 보면은 초선이지만 초선 같지가 않아요. 이게 좀 뭐 외모도 있고 풍채가 있고 남다르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과거 이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초선 같지 않은 그 정치적 비중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비중이 좀 실제적으로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동작구 이제 발전이나 이런 데에도 이제 공헌을 좀 적지 않게 그 의원이 지역 발전에 공헌을 했다는 것은 주로 이제 예산 배정 하는데 좀 이제 힘을 많이 쓰는 거고 그 지역의 민원들을 서울시나 국가나 이런 데 가서 전달하고 해결하는 데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수 또 이루어졌고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헌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됐다. 이런 평가들을 이제 주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니까 이게 그 신인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10%에서 20%까지 이제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럽죠. 요것만 잘 견디게 되면은 뭐 내부 경선만 거치게 되면 아직 자한당 쪽 후보가 확실하게 뭐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공천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선 경쟁력은 뭐 충분하다.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작갑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걱정을 해주고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동작을인데 동작갑은 걱정은 해주는 걸로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작을이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동작을의 선거는 그냥 동작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전체 그리고 이제 총선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경원 씨가 워낙 유명인이시고 그리고 계속 보도를 통해서 이 상황이 계속 전달이 될 테니까 그게 이 선거에 좀 그런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 생각은 이제 선거 결과를 떠나서 나경원 씨 같은 어떤 부적격자 의혹이 정말 많고 그렇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 대상이고 심각합니다. 그 범죄 혐의들은. 그렇죠. 국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빠루를 들고서 최선봉에서 이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분이니까 그런 부적격자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많습니다. 백선민님은 어떠세요? 하여튼 공감하죠. 공감을 하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딴 것도 다 문제지만 입법 활동을 폭력으로 저지한 것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또 이제 그 10여 차례 고발 내용들을 보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그 죄질들은 다 권력형 그 집권 여당의 상상수 실력자로 있으면서 나경원이가 실력자로 있으면서 행한 범죄들입니다. 권한남용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빨리 수사해달라고 황교안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황교안한테요? 황교안이다 저기 윤석열이죠. 네. 황교안처럼 황교안은 자진으로 막 불지도 않는데 검찰청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했죠. 묵비권을 그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윤석열한테 나는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하는 것이 그렇게 떳떳하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분이 출마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조국 장관이 그 표창장 위조 하나로다가 당시 기소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되면은 사퇴해라. 당신은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은 지금 그보다 엄청난 더 큰 권력형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함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래 가지고 만약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거나 혐의가 일정 부분 드러나서 하게 되면은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이게 국가 재정의 낭비고 국력의 어떤 그 소모가 많지 않겠어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이제 공천을 확정했는데 이거를 좀 제고해 주십사. 국가 재정과 국민들의 그 피곤함을 좀 덜어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간곡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심위원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하여튼 뭐 황교안 씨가 좀 뭐 선거하느라고 뭐 똥줄 타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덜 가질 테고, 하여튼 공천관리위원장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씨 어떻게 좀 재심을 좀 해주는 쪽으로다가 그쪽 당을 위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나경원 씨를 잡기 위해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 맞나 싶은데,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고 어쨌거나 잡기 위해서는 그러고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포지티브하게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열심히 그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구도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선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구도가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데 구도는 나쁘지가 않다. 우선 이제 정의당 김종철 후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러 번 선거에 출마를 갖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보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일정 부분 나름대로의 어떤 득표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역에는 불출마하고 정의당 내 비례에 도전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같이 이제 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뭐 하나의 그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난 20대 선거에 사실 이제 단일화가 논의가 됐었죠.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허동준, 민주당의 허동준 후보, 그 다음에 정의당의 김종철 후보, 국민의당의 장진영 씨요. 국민의당의 장진영 후보, 이름이 비슷하니까 조금 뭐 헷갈리네요. 장진영 후보가 셋이서 이제 단일화를 갖다가 합의하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합의했고,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조금씩 뭐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민주당의 허동준 후보가 정의당의 김종철 후보나 그 당시 이제 국민당의 장진영 후보의 그 요구 사항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이제 그 현안은 타협을 했습니다. 현안은 타협을 했는데 거의 막바지 시점에 와서 그 국민당의 장진영 후보가 당에서 이 단일화를 갖다가 반대한다. 그 안철수가 반대한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겠다 해서 그분이 이제 독자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정의당도 당론은 단일화 불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갖다가 김종철 후보가 당을 설득하고, 이러면은 뭐 나경원이 이기는 거는 불보듯 뻔한데 여기서 의미가 없다. 개별적으로 다 각자 출마하는 것은 해서 결국은 이제 허동준, 김종철 그 양자 간의 그 단일화만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냥 그걸 극복을 하지 못했죠. 워낙 그때 그 안철수 발음이 세가지고 좀 이제 표가 국민당 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지금 다행히 그냥 안철수 바람이 뭐 안철수가 왔냐, 너 왜 왔냐, 응? 그러면서 뭐 당명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다시 옛날에 국민의당에서 의장만 빼고 이제 국민당으로 쓰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국민당의 어떤 그런 위력이 옛만 못하고 김종철 후보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양자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도는 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철수 그분은 예전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뭐 모델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아들 딸도 커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당시에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간질을 많이 시켰죠. 당시에 뭐 박지원, 주승용 등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호남 홀대론,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호남 분들이 그때 잠시 이제 좀 속았었죠. 사실 호남 홀대한 적이 없는데 나름대로 그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다고 뭐 모든 국가적인 자원을 갖다 호남에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균형 있게 하면서 인사도 마찬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들이 그 이간질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전패를 하고 다시 이제 그랬는데 그때 안철수 바람은 안철수하고 지금 그 바람에다가 이제 호남 보수 그 연합체의 바람이 셌던 거죠. 아무튼 그러면은 저번 총선에서는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쪽에 소속되어 있던 장진영 씨 때문에 허동준 씨와 나경원, 장진영이 3자 구도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표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나경원 씨가 당선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난 20대 선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규결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 대 나경원 이렇게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면은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나경원과 민주당 후보가 이제 누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1대1 구도가 되고 제3당의 간섭이 크지가 않을 때 제3당이 항상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데 할 때는 사실 이 지역의 동작을이 보수적인 부분이 많고 좀 보수성이 좀 있어요. 다른 인근 동작갑이나 주변 금천이나 영등포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성이 있고 또 호남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다른 지역은 호남 인구가 조금 많은 편인데 동작을은 호남과 영남과 충청이 좀 골고루 섞여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표인 호남 향후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1대1로 구도가 됐을 때는 뭔가 좀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동안의 그 선거 결과가 굉장히 이제 박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대부터 지난 20대까지 총선 결과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6대 총선에서는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이용태 씨가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됐는데 이분은 사실은 옛날에 그 노태우하고 그 민자당인가? 김영삼 3당 합당으로 만드는 당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이적해 온 거죠. 그 장관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보수성이 높은 분이에요. 보수 정당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17대 총선에서는 이게 이제 탄핵 정국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치러진 2004년도 선거인데 이때는 이제 현대에 계시던 이계한 씨, 다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는데 이분이 당선이 됐죠. 그다음에 18대 총선에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똑같이 현대에 같이 계시던 분인데 한나라당 정몽준 씨가 54%가 넘는 득표를 갖고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다 맞서르다가 정동영 씨가 민주당의 정동영 씨가 도전을 하죠. 정몽준 씨가 54%. 그다음에 정동영 씨가 41%. 이래가지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났네요.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사실 정동영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원래 지역이 전주죠. 전라북도 전주가 본거지고 다른 지역에서 뭐 당선되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호남 사람입니다, 이분이. 근데 여기 와서 동작을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성이 좀 강한, 그리고 충청이나 경상 출신 주민들이 호남하고 비슷한 동네에 와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 좀 나름 지명도 면에서는 서로 한때 뭐 대통령 후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졌죠. 그다음 19대 총선은 이제 새누리당의 정몽주 씨가 이제 연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의 이계한 씨가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역시 이제 50대 44. 정몽준 씨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몽준 씨가 이제 연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19대 이제 정몽준 씨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의원직을 갖다가 사퇴를 하고 나서 19대 재보선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 나경원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도 떨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 성신여대 가서 딸 이제 그 입학도 좀 시키고 이런 이제 비리를 저지르다가 이제 여기 재보선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당 대표는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정의당의 노회찬,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의 나경원이 49.9%, 50%에 육박하는
이런 표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도 역시 만만치 않게 48.7%에서 약 900표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박빙이었네요, 예, 진짜로. 800 몇십 표 차이로 낙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노동당의 이제 김종철 후보가 1.4% 약 1000표를 갖고 갔기 때문에 또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노회찬 김종토라면은. 예, 그래서 이때 단일화를 좀 해서 단일화가 안 됐나 보네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김종철 후보는 이제 단일화를 갖다가 당론이 좀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노동당의 당론이 정의당하고 이제 그 단일화를 갖다가 아마 그때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를 갖다가 심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동지로서 해왔던 분인데,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이 김종철 후보가 한 1000표 정도 갖고 가는 바람에 뭐 만약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이 아깝게 패하게 되고 새누리당 나경원의 이제 동작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나경원이 43.4% 기세가 좀 많이 죽었죠. 그러네요. 처음 그 보궐선거에 나와서 이길 때는 49.9%, 50%였는데. 예, 절반을 갖고 갔는데 이제는 43.4%를 갖고 갑니다. 그다음에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허동준 위원장이 후보가 됐는데 31.45%. 좀 차이가 많이 났네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때 국민의당 장진영이가 갖고 갔던 표를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24.5%를 갖고 갔어요. 24.5%를 갖고 그러면은 갔는데, 두 허동준 씨하고 장진영 씨 표를 합치면 그럼요. 나경원 씨는 훨씬 압도하는 이게 이제 표가 되네. 단일화가 이제 성사가 됐으면은 뭐 장진영 표가 모두 다 이제 허동준 후보 표로 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 국민의당으로 가셨던 분들이 그 호남 분들이 많았고 어떤 그 지지 기반이 그쪽에 아직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경원을 갖다가 찍는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허동준 위원장한테 어떤 그 표가 올 확률이 좀 높았죠. 그러면은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야권의 분열이 결국은 이 나경원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래서 뭐 나경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장진영이가 뭐 은인 아니겠습니까? 이 박빙의 선거에서 또 이렇게 이기게 해줬으니. 예,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출마 예정자는 아까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나경원이 계시고, 여기 동작을요. 예, 동작을의 출마 예정자를 본다고 하면 동작을이 심각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동작갑이나 다른 지역도 중요합니다만은 동작을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이호영 현재 지역위원장을 아주 젊은 분이죠. 이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장이 후보가 이제 출마한다고 했는데 이제 당내 비례로 가면서 이호영 동작구 위원장이 출마하게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과연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지난 선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 특이점이 나경원 본적이 전라남도 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에 상당수 호남, 전남 표들이 일로 좀 많이 가요. 이게 또 나경원이 아시다시피 뭐 부산 가면 뭐 호남 가면 뭐 자기가 연고를 다 따지고 다니는데 실제 인물 검색을 해보면은 호남, 영암이 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에 보수적 성향에 있는 호남표들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몽준, 이기한, 정몽중, 정동영, 나경원, 노회찬 같이 3위 후보를 득표를 한 자릿수로 묶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진보신당 김종철, 또는 노동당 주로 김종철 후보였네, 죠. 3위 후보를 갖다가 한 자릿수로 그 1대1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면은 그 이기지는 못해도 일단은 굉장히 접전을 벌일 수 있다. 빅매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쨌거나 지명도가 높은 후보가 필요하다. 왜냐면 여기에 그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뭐 유용태도 과거 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그다음 이기한도 그 현대에서 굉장히 사장으로 계셨던 분이고, 정몽준, 뭐 정동영, 그다음 나경원, 노회찬, 허동준 위원장도 동작에서는 10여 년 넘게 그 지역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지역에서는 나름 다 지명도가 높은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후보가 잘 모르는 후보가 나왔다. 이러면은 아마 그 주민들의 낯설음에 갖다 이겨내지 못하고 아마 좋은 결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전국적 지명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저는 이제 나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민주당 후보가 계속 져왔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후보 말고 이제 세 번째 후보가 이제 항상 표를 갉아먹어서 좀 저번 총선에서도 허동준 위원장이 장진영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때문이라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냥.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나경원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단일화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단일화는 지금 할 장진영은 또 나오겠네. 그분은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럼 또 방해하러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가 있는 거하고 후보가 없는 거하고 물론 장진영을 갖다가 안 찍고 국민의당을 비례투표를 찍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상당수가 이제 지역 후보를 찍으면은 연동으로 그냥 비례대표도 2개 돼 있거든요. 장진영 씨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라 좀 민주당에는 좀 불리하다. 나경원 씨한테는 좋겠네요. 그렇죠. 그 나오게 되면 나경원을 도와주러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쪽 국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비례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후보를 내보내서 또 그 장진영 씨가 또 구청장도 출마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득표력이 좀 지명도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보내긴 할 건데 본인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만은 못하다. 전에 뭐 한 20몇 프로 득표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그만큼 또 나경원도 옛날만 못합니다. 장진영 씨가 그럼 소속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국민당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겠네. 국민당은 아니고 그 뭐죠? 그 유승민 있었던 미래 바른미래당? 예, 바른미래당이 바미당이었던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미통당? 그래도 합했잖아요, 지금. 그럼 미통당으로 나오는 나경원도 미통당. 근데 장진영도 미통당. 근데 장진영은 원래 그 안철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그 국민의당이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안철수에 대한 그 충성심이 좀 강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얼마 전에 이제 자한당 후보를 두고서 이제 민주당 소속에 있는 어떤 예비 후보들 이 사람들을 이제 경쟁을 시키는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후보가 어떤 후보냐에 따라서 그 지지도가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를 제가 봤거든요, 기사로. 그러면 이제 동작을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선거의 요소 중에 이제 구도를 봤을 때 정당과 정당 또 어느 정당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도도 있지만 후보가 어느 후보가 붙느냐 이런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보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어떤 매력이라든지 지역에서의 활동 역량이라든지 전국적인 지명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이제 몇 군데가 있었죠. 저도 이제 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재정 의원이 현역 의원이 이제 심재철인데 그 지역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큰 차이로 앞서는 기어오르는 한 10몇 프로 이상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에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근데 큰 차이였어요. 예, 그 큰 차이였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재정 의원하고 공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분이 현역 지역위원장인데 그 후보는 그렇지 못했죠. 거의 그냥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도 나한테 기회를 주면 이길 수 있다. 심재철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가능한 한 가능성을 크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압도적인 후보가 있는데 이길 수 있는지 그런 후보가 있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후보들한테 또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와 다르게 정당을 보고 찍는 지방선거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 후보를 갖다 보고 후보의 면면을 보고 찍는 거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져도 내 개인기로다가 당선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꼭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좀 센 후보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우리가 전략공천 이해찬 대표가 밝힌 전략공천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율은 높은데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 여론조사에 보면은 어느 당은 사람이 싫어서 안 뽑았나? 그러니까 후보가 역량이 부족한 거죠. 후보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매력이 없어, 저 사람 뭘 할까, 이런 회의감이 들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무리 높아도 후보 역량이 지역의 어떤 그 유권자들 눈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낯설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후보가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안 그러면 뭐 우리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대통령 지지도가 막 50% 나올 때 낙선자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낙선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보가 역량이 조금 부족했다. 열심히는 다 하죠. 열심히 좀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인지도라든가 이런 매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지지표가 일부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안양 동안을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때 이재정 후보를 표가 많이 높은데 후보가 바뀌면은 이재정한테 갔던 후보들이 정의당의 추혜선 후보한테도 많이 갑니다. 그렇게. 또 정의당의 추혜선 후보가 어떤 언론 활동, 언론 개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나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보가 중요하다. 후보가 중요합니다. 후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동작을이 이계한 씨, 뭐 누구야 그 유용태 씨, 정몽준, 정동영, 노회찬, 정동영, 고 노회찬 의원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동작을로 공천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항상 경합을 벌이셨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거. 지역의 유권자들이 좀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과 계속 접촉을 해오고 선거운동 때마다 우리 이제 아침 출근 인사, 퇴근 인사, 또 지역에 밤에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접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낯익을 보게 되죠. 아, 저분은 TV에서 많이 보던 분인데, 저분은 뉴스에서 많이 보던 분인데, 그럼 일단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에서. 그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내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아, 저분이 참 마음에 든다. 정몽준이, 그리고 제 재벌 그룹의 오너고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좀 뻥을 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 같은 거 만약에 서울시 안 해주면 내 돈으로 하겠다. 이런 뻥도 쳐가지고 이제 그럼요. 공수표를 이제 흑석동 재개발 뉴타운이 잘 안 되니까 그 당시 뭐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가서 내가 확답을 받아왔다. 오세훈은 뭐 나 그런 확답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답답했는지 그냥 서울시장이 안 해주면 난 내 돈으로 하겠다. 나 돈 많다. 돈 많은 건 절대 남을 위해서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나 정몽준 이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절대 돈을 안 씁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우리 노회찬 대표는 다들 알죠. 노회찬 전 의원은 그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일평생을 쌓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선택할 거냐 말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애를 잘 모르는 분이 후보가 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해서 그걸 또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알아보려고 노력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좀 번거롭고 성가시고 이 정도죠, 뭐. 그래서 이제 명함 같은 거 놓아주면 이게 한번 이제 보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심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한다 하는 거고 좀 낯선 거는 불편해해요. 어떤 면에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낯선 거는 좀 나쁜 거야.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폰하고 아이폰하고 놓고서 고르라 그러면 굉장히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폰이 대세인데 이거 좀 트렌드고 이걸 할까? 아니라도 이거 삼성이 그래도 우리 건데 갑자기 국뽕이 작동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만든 건데 이걸 팔아줘야지 좀 좋은 거 아닌가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어떻게 중국 제품 하나 딱 갖다 놓고 놓으면은 샤오미 뭐 특정 제품을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좀 딱 놓게 되면은 이거 얼마나 물어는 볼 거예요. 이거 얼마야?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삽니다. 명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선거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흔히들 내 부고만 아니면은 언론에 어떤 기사라도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게 인지도를 높이는 길이거든요. 굳이 날 알릴 필요가 없어.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막 대통령 고소고발도 하고 막 막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거죠. 언론에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익숙한 후보, 사람들은 익숙한 후보를 갖다가 판단이 정 안 쓸 때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후보가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후보 역량이 약간 미달이다. 조금 경쟁력이 좀 후보 자체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지지율 그걸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무기가 하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무기가 하나가 없을 뿐더러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은 내가 뭘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이나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40%다. 그럼 그 지지율로 해서 내가 거기다가 10%를 더 얹겠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한당 지지율이 30%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래 내 능력으로 내가 한 10%좀 더 올리겠다. 20% 올리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가서. 안 될 것 같지만 가서 되는 거예요. 뭐 운도 있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 어떤 그런 재능,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 씨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건가 본데. 그렇죠. 엄청난 재능이 있는데요. 사람을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 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냐 나쁜 정치인이냐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이면에는 선거를 잘 치를 사람이냐 못 치를 사람. 선거의 여왕 하면은 박근혜가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대가리가 됐잖아요. 하는 게 없어. 근데 선거는 잘 치러. 선거 잘 치르는 건 뭐냐? 요걸 최대한 적게 먹으면서 나를 갖다가 착한 사람, 신뢰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항상 웃고 다니고 때로는 박수할 때 이렇게 피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것도 귀엽게 봐준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얼마나 팔이 아팠으면 저렇게 그냥 고통스러워할까 하는 거죠. 나경원도 마찬가지죠. 선거 잘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선거 잘하고 선거 잘한다는 것은 그게 꼭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일단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다 국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잘 치우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지역에서는 스킨십이죠. 만나면은 굉장히 반갑게.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반갑게 우리도 뭐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동네 살면서 아이돌급이잖아요. 정치 아이돌 걸그룹급이에요. 그걸 달려 나와서 악수하고 막 간과하고 이러시던데, 무시하면 안 사람들이. 됩니다. 네. 뭐 저도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은 뭐 지난 보궐선거 때는 그 우리 남성시장 거기서도 뭐 시장을 돌면서 뭐 몸빼 바지도 직접 그 옷 파는 가게 가서 직접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었어요. 하면서 거기 있던 여러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쳐가면서 세상에 저렇게 곱게 자란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저 허드렛 옷도 입고 거기다가 옷 입은 것도 이뻐 세상에 그 몸빼 바지 입었는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물이 괜찮다. 뭐 돈을 좀 들였다고 뭐 일각에서 그러지만 타고난 인물이 좋고 뭐 집안도 괜찮고 뭐 이렇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거. 또 우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일반하기는 어렵지만은 유권자들 중에 후보의 스펙을 굉장히 따집니다. 스펙을 따져요. 그렇죠. 그래도 명함을 막 돌리러 다녀. 그럼 그쪽에서 물어보죠.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아 우리 후보는요 자수선거 해가지고 이렇게 고학해가지고 검정고시하고 요번에 무슨 뭐 어느 대학교 우리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노력해서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 서울대학 못 나왔네? 뭐 판사 뭐 못했네? 이런 걸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이 그럼요. 있어요. 제가 지난 영등포에 네. 옛날에 그 투표 선거운동 어느 후보 하러 갔다가 또 그 영등포 시장에서 질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서울대 나온 분이고 저희는 이제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보고 또 나중에 또 그 대학 가서 숭실대에서 석사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제가 보다 훌륭한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 계신 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유복하거나 대단하게 그분도 자수성가하신 분 같은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화시킬 건 아니고 어쨌거나 여러 면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건 다양하다. 그 중에 이제 스펙을 보는 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동작을을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강희용 씨 전 지역위원장님이시죠. 그동안 강희용 전 지역위원장하고 허영일 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예.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을 하신 분이 두 분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예.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당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뭘까요? 예비 후보 두 분이 나경원 상대로는 조금 버겁다, 이제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이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계속 얘기한 정답이 다 있어.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무리하게 그렇게 공천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 공천을 갖다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역. 이것이 이제 전략 공천의 1번. 두 번째가 민주당 지지율보는 높은데 지난 20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여기는 이제 전략 공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현재 후보로서는 상대 후보가 너무 강해서 이길 확률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 세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에 여기가 이제 동작, 지금 우리 현역 허영일, 강희용 두 분은 지난번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낙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2번은 아니고, 또 현역 위원장이 불출마 지역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세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예비 후보군으로는 이기기가 어렵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당이 여러 차례 여론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도 했고 여기에 기반해서 그런 판단을 갖다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거죠. 한마디로 열심히는 하셨지만 당선 가능성이 없다. 나경원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판단을 갖다가 당이 한 겁니다. 그 당은 그 결정을 제가 판단하기에 그냥 마구잡이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자기 계파 사람을 심기 위해서 뭐 그냥 너 절로 가, 아무런 근거 없이, 또는 지난 20대 선거에서 박근혜가 자기 친박 중에 친박을 갖다가 심기 위해서 가짜로 막 여론조사를 갖다가 비자금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 막 써가지고 여론조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는 당의 어떤 그런 대표 집행부에서 그걸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맡겨가지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이런 판단들을 내렸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분들, 동작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많이 올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분,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야, 누구누구 여론조사가 돌았대,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고, 예를 들면 우리 임종석 실장, 고민정 대변인, 이수진 판사, 이탄희 판사, 이런 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하마평에 올랐고, 그 전에는 이제 양양자 위원장, 지금 이제 광주에 가 계십니다만은 강경화 장관, 그리고 김현종 차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갖다가 동작을 해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죠. 언론이 이렇게 한마평을 쏟아내는 거, 당에서 이런 분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후보군 갖고는 좀 어렵다. 그 후보가 무슨 결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쟁력 면에서 지명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분은 시의원 한 게 정치 경력에 다해요. 시의원을 한 번 하신 게, 또 한 분은 장관 보좌관 한 겁니다. 대중한테 얼굴을 알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임밸류에서는 많이 나경원한테는 훨씬 부족한.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나오고 거기다가 빠로도 들고 있고, 유명인이니까, 아이돌이니까, 동작구 아이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받침대를 갖고 다녀요. 한 15cm 키가 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보좌관이 갖고 다니다가 사진 찍을 때는 거기다 얼른 올려놓습니다. 그럼 가게 딱 쓰면 15cm, 20cm가 크잖아요. 그 사진이 잘 나오는 거죠. 그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관리하고, 언론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속 나오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사람, 그게
프로테지가 얼마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도 상당수가 거기 있다. 그건 나경원의 하나의 또 장점입니다. 그게 타고난 재능이고. 후보들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전략공천 이제 어제 그제가 발표가 되고 어젠가요? 또 이제 공천관리위에서 공식적으로 네. 전략공천 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이제 당 지도부에 했죠.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인 허영일 후보는 첫날은 이건 잘못됐다. 전략공천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내 근육을 키우는데 정치 근육을 키우는데 좀 더 노력하겠다 하면서 끝에 민주당 만세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수긍을 했고 아무래도 강희용 그 후보는 직접까지 이제 그 지역위원장을 갖다 한 2년 뭐 3년 가까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은 아직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나경원을 이기는 걸로도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당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가 당이 침해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심을 좀 요청하신 것 같아요. 또 그건 또 그분의 또 권리고 당원 당규상에 또 이렇게 규정된 그분이 또 어떤 구제 신청 뭐 이런 걸 거니까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죠. 19일까지면 내일인가요? 하여튼 당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략공천에 대해서 강희용 씨를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강희용 씨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민주주의를 해친다, 뭐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그렇죠. 정당의 정책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현대적 민주정당에서 꼭 지켜야 될 그 질서죠. 네. 기본 질서인데 당직 선거나 또 공직 선거의 후보자 공천도 역시 그 정책 결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당원들이 그 선출하고 임명하는 게 맞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게 당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거 때 새로운 인물들을 갖다가 영입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인 등용이나 또 전문가들의 영입 이런 걸 통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또 이제 그 훌륭한 후보들 또는 새로운 후보들을 갖다가 영입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전략공천은 사실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당만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가 그래도 많이 민주당보다 좀 더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 그 정의당 내에서도 한 20% 정도의 그 전략공천은 시행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전략공천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물론 요번에도 또 아주 최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공천을 갖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정도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쁘지 않다. 사실 그간 전략공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온 거는 개파 간의 이해관계가 전략공천으로 표출되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보궐선거죠. 2014년 보궐선거 때 민주당의 그 당시 대표였던 안철수 이 사람 역시 문제적 인물입니다. 안철수가 자기 계파였던 권은희 이 사람도 우리가 한때는 희망을 많이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권은희를 갖다가 기동민 현 의원이죠. 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 해버립니다. 그럼 벌써 한 1년, 뭐 2년 막 기동민 의원은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지 하고 지역에서 표를 많이 표밭을 갖다 다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요거 제가 요번에 출마합니다. 좀 뭐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갖다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기동민 의원이 열심히 하던 광주 광산을에 갑자기 얘를 권은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1년, 2년을 갖다 열심히 일을 했던 기동민 의원은 아이고 이제 대표님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쳐서 이러고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어떤 기본 룰이 있거나 원칙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뭐냐. 나 당론에 못 따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에서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동민 의원이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나 불출마해서 나 무소속 나가겠다. 그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 승복 못한다. 기동민 의원이 당연히 반발하니까 그래? 그럼 넌 서울로 와라. 서울로 와서 동작을에다가 그래서 여기 내려 꽂는 겁니다. 기동민이 갑자기 이제 아니 광주 광산을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한테 동작을로 가려니 깝깝한 거예요. 또 여기는 이 10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불운의 정치인이죠. 이제 처음으로 출마를 못 해봤어요. 10년 가까이 이제 지역위원장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계한이다, 정동영이다, 뭐 이런 사람 자꾸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출마를 못하던 이제 우리 허동전 위원장이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허구한 날 무슨 막말로 족밥이냐? 이게 뭐냐? 반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막 이제 기억하는 걸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장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장면만 봅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이 그렇게까지 표를 텃밭을 갈아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원칙이 없었던 겁니다. 원칙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인인데 이게 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기동민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략 공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인식이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시끄러웠습니다. 네 사람 심느라고 뭐 김만길이가 심고 뭐 누가 심고 그 전부터 다행히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이제 국민의당이고 없어졌습니다만은 안철수가 참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좀 이제 약간 좀 문제적인 사람들 다 끌고 나가는 바람에 당이 굉장히 조용해지고 물론 총선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까지 이길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 공천에 대해서 당의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당원이 개입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희용 씨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정당에 있는 당원들이 그 강희용 씨 주변에만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아니라 그 주변 바깥에 있는 동작을 지역에 있는 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중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후보로는 조금 나경원을 이기기에는 나경원에게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물론 네. 이제 당의 결정도 충분히 어떤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안타깝고 본인들은 속상하죠. 억울한 면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김의겸 뭐 대변인도 그렇고 뭐 지금 다 억울하고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전반 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만뒀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의 제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밟으시고 결정이 나게 되면은 뭐 강 위원장님 충분히 그 당의 결정에 이렇게 뭐 따르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승리도 잘해야 되지만 하여튼 지는 걸 잘해야지 정치 생명이 오래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질까? 나 부산 내려가고. 그러면 2014년에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러니까 이제 선거연대가 이루어져서 동작을 이제 노회찬, 기동민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표 정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800몇십 표가 900표 차이로 패배하고 이제 나경원이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이때를 마치 전략 공천에서 진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전략 공천은 잘못된 것이죠. 기동민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려던 분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선거를 준비하던 허동준 위원장을 갖다가 밀어낸 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 이후에 뒤처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기동민 의원하고
노회찬 의원하고 선거 단일화를 해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이기게 되죠. 이겨서 이제 본선에 나가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전략 공천은 아니고 후보 단일화가 된 건데 물론 이때 이제 노회찬 후보가 지긴 합니다만은 이때 후보 단일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시 때 보궐선거가 좀 많았어요. 열 몇 군데가 됐는데 뭐 김포도 있었고 수원도 있었고 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정의당 후보들이 대거 이제 사퇴를 하죠. 물론 그게 좀 미미한 숫자 몇 프로입니다만은 이 굉장히 미묘한 승부를 할 수 있는 데서는 이제 수원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그건 우리 당시 당대표였던 천호선 대표가 나왔는데 출마를 포기했어요. 노회찬 대표가 광산을에서 단일 후보가 되자 그럼 내가 거기서 그만두겠다 해서 당대표가 이제 후보를 그만둘 정도로 정의당이 나름대로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다른 곳에서 동작을은 비록 아깝게 졌습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좀 여유 있게 승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요.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전략 공천도 어두운 면이나 밝은 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건데 전략 공천도 흔히 말하는 시스템 공천을 보완하는 하나의 그 장치인 거죠. 맨날 우리 당원들한테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면은 지역위원장이 당원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이 사실은 다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합니다. 다 내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러니 딴 사람들이 들어갈 어떤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경선을 앞두고는 지역위원장을 어느 시점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미 거기 지역위원회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뭐 사무국장, 시의원, 구의원 등등등등이 이미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위원 직위를 갖고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거기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당은 썩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허구한 날 물갈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진보 정당들도 한 20% 정도는 새 인물의 영입 그리고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전략 공천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 전략 공천이 꼭 당원 민주주의를 갖다가 해친다고만 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전략 공천으로 한다든지 전략 공천을 갖다가 당의 개파 어떤 개파 싸움에 이용한다든지 그렇죠. 룰이 없이 개파 싸움한다. 네.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전략 공천도 시스템 공천의 하나의 당원 단계 나와 있으니까 시스템 공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힘들고 그 옆에서 선거를 도왔던 분들, 그 예비 선거 기간 동안 했던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일단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가 결정되면은 이후에 승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까요? 경쟁이 심해지거나 전략 공천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텐데. 어느 경우도 이제 균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무슨 경선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경선했으니까는 다 치러야 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경선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어떤 그런 균열하고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갖다가 잘 봉합하는 첫 번째 조건은 후보들의 문제입니다. 이긴 후보는 큰 마음을 갖고 진 후보를 갖다가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위로하고 경쟁 상대에 대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나 전략이나 차이가 없어요. 전략 공천을 받고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점령군처럼 와서 아이고 당신들 오죽 못했으면 날 다 보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쌓은 바닥 위에 기반 위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당선돼서 승리의 영광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고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있었길래 당신같이 좋은 경쟁 후보가 있었기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이 갑시다. 내 선대위원장 맡아주십시오. 나 모든 선거를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그게 안 돼요. 패자는 승자가 오히려 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또 다음 선거 때 내가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구변의 지지자들이
진분들, 패자에 응원했던 또는 선거 캠프를 같이 했던 분들도 도움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아우, 뭐 알아서 해. 뭐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이기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원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저는 또 뭐 하나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냐면은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든 국회의원장이 누가 되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꼭 왜 모든 걸 시스템 공천하자, 당원 뭐 민주주의 하자 하면서 지방선거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 구의원들 지역위원장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전당원 투표하면 됩니다, 그냥. 정의당이나 이런 녹색당 진보정당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출마 자체를 봉쇄한다든지 지역위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그냥 임명한다든지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무슨 뭐 전략공천의 대상이 되면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지역위원장일 때 마음껏 전략공천을 하는 건데요. 그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껏 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근절을 하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나가고 다음 선거 때 되면은 진짜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다음 지방선거 때는 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이게 정당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고 당 대표도 내 손으로 뽑는데 지역위원장을 내 손으로 못 뽑으니 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이 누군지 몰라요. 시의원, 구의원들 공천받아서 선거 나가는데 그걸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데모크라시, 민주 이거 꼭 지킵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한당, 아니 이제 미래통합당인데요. 미통당이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목표로 미래 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맞서서 민주당, 친여 쪽에서는 또 같은 의미의 또 비례당을 또 만들자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 있고 이런 게 실제 선관위에 등록도 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게 참 이게 워낙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보니까 저는 의무적으로 민주당 당원이거나 대통령을 진정으로 지지하거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좀 달콤해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저렇게 많이 갖고 오고 우리는 못 갖고 와? 이거 우리가 좀 너무 손해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하나 만들어. 쟤네 그 미래한국당 만들었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미래민주당?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다가 선관위에 뭐 등록도 일부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정도를 가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선거에서 조금 불리하더라도 근데 그게 명확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이상 득표율, 전국 득표율 또는 이제 우리 5석 이상 지역구 당선자가 몇 정당이 몇 개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그만큼 분배가 적어지는 거고 30석 안에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갖다가 섣불리 예단을 할 수가 없다. 그 예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뭔가 꼼수 제가 꼼수 부린다고 나도 꼼수 부리자.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지 요즘 보니까 참여연대인가? 에서도 이제 하도 이게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비례의석 계산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산한 건데 좀 민주당 득표를 제가 45%를 봅니다. 45%를 보고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득표율, 그다음 민주당의 득표율이 40%인데 그 여론조사 득표율하고 선거의 득표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100% 투표하는 걸로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투표율은 지난 20대 선거가 58%예요. 그리고 그 전 선거가 19대 선거가 52%인가 뭐 그렇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느 당
지지자가 적극 투표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짜 빡세게 투표할 것이냐 가서. 아니면 자한당, 미통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가 나는 거고, 또 거기에는 3% 미만 정당들, 또 5석이 안 된 정당들의 득표는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비례의석 배분 그 득표율이. 그랬더니 저는 민주당을 갖다가 한 45% 정도를 갖다가 봅니다. 이번에는 양극화가 심할 거예요. 1당, 2당에 집중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선거가 상당히 선거법도 바뀌고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촛불 대 태극기 싸움도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당제를 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1당과 2당에 좀 더 집중되는 투표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통당은 20%를 봅니다. 야, 너무 좁게 본 거 아니냐? 하지만은 여기에 미한당이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비례당이 제가 볼 때는 한 10% 갖고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합해서 30%인데, 그래서 민주당과 미통당은 사실은 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입니다. 아까 제가 예측했듯이 우리 민주당의 지역의석이 145석, 그 다음에 미통당의 지역의석이 102석.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동형은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고, 정의당은 제가 한 8%로 봅니다. 뭐 이거보다 더 될 거라고 10% 이상 될 거라고 보는 분이 뭐 많은데 저는 이제 1당하고 2당에 표가 많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또 미한당 같은 데가 있고 또 비례민주당, 미래민주당 이런 것도 이제 어차피 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그런 데로 표가 많이 분산되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뭐 기독자유당, 뭐 이런 정당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아마 자기 편으로 많이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수 있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녹색당, 뭐 노동당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원내에서 가보자. 3% 만들어보자. 전력 투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제가 한 8% 정도 보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제가 예측을 할 때 바람을 계산 안 했잖아요. 바람, 남북 간의 관계, 어떤 우호적인 바람, 긍정적인 바람을 계산 안 했는데 이런 거 계산이 되면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득표율이 올라가면은 정의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일부 정의당의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민주당을 오히려 자한당보다 더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층이 겹쳐서 뭐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조금은 좀 짜증날 정도로 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 역대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득표를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면은 그의 선거는 정의당도 많이 내요. 그래서 어떤 남북 관계가 이런 게 좋아지고 하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좀 더 득표율은 높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한당이 한 10%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당이 한 5% 정도를 봅니다. 안철수가 이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옛날 같지는 않고 그래서 다만 여기는 이제 거의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안철수는 이제 정계 은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국민 5%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연동형 비례제는 정의당이 10석, 미한당이 15석, 국민당이 2석, 뭐 기타 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우공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이 있을 수가 있겠지 이제. 뭐 저는 녹색당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하다 보고 근데 병립형 비례 의석이 있어요. 병립형은 이제 정당이 각자 득표율을 나누는 거니까 그대로.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8석, 그다음 미통당 이 3석, 정의당이 1석, 그다음 미래한국당이 1석. 골고루 이제 득표율대로 갖고 가는 거니까 갖고 가는 거죠. 국민당이 1석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의뢰 비석은 민주당이 8석, 미통당이 3석, 정의당이 11석, 미한당이 16석, 국민당이 3석, 뭐 기타 6석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미한당이 이제 16석을 갖고 가니까. 야,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니냐. 배 아프다. 득표율도 둘 합해봐 30%인데 이거 합하면은 원래는 지금 우리 계산으로는 이제 100석 미만으로 한 7, 80석으로 지금 자한당이죠. 이 미통당을 갖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세 자릿수나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나 만들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미한당에다가 10% 득표를 갈 건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 계산대로 가서 미얀당이 16석을 가진 비례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합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통합을 해서 얘들 16석을 다시 그대로 갖고 오자. 흡수하겠다. 그러는 건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저는 통합이 이렇게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고, 권력이라는 게 한번 잡으면은, 그렇잖아요. 아이씨. 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야, 우리도 16석이야. 뭐야. 한성교가 지금 갖고 있지만은 그 안에 구성원들 다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냥 가. 여기도 사무실 있는데 그 권력이라는 게 가져보면 이게 녹록지가 않은 거고, 만약에 지역구에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16석이나 됐어. 근데 지역구에서 102석을 못하고 한번 80석? 막 이래버리면은, 야, 뭐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 16석 하게 되면 이제 국가 보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이유라 또, 우리 미래민주당, 우리의 비례정당을 갖다 만든다는 것도 거기서 이제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또 우리 이제 촛불의 민심을 잘 전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진짜 10%를 했다. 해가지고, 그럼 이거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는 안 되니까. 그래도 뭐, 국회의원 7, 8석이라도 됐다. 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산으로 가나요? 그럼 이제 비례는 누가 몇 번을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비례는 전략공천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또 빡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야, 사람들 다 동원해. 어떻게 할 건데, 선거는 어떻게 할 건데, 대의원만 해? 아니, 전당원 투표를 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권력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번 되는 게 목숨을 걸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싸우게 되고, 우리 권력이 안 걸린, 우리 팬클럽 한번 보시죠. 팬클럽 보면 어때요? 처음에 출발은 잘 합니다. 끝에 가면 난장판이에요. 너 돈 어디다 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난리 납니다. 뭐 팬클럽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민의원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선의를 갖고 진짜 열심히 활동합니다. 진짜 동지죠. 하지만 쭉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권력화돼요. 그래서 비례민주당인가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고 거기 또 당대표가 세워지고 사무총장이 만들어지고 자기네끼리 이제 원내대표도 만들고 뭐 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산으로 갑니다. 번번이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선명성 경쟁도 벌일 거예요. 대통령이 힘듭니다. 대통령이 힘듭니다. 같이 합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합치지 못하지, 이제 이 사람. 뭐하러 합쳐? 여기는. 따로 하면 되는 걸로. 미래 한국당은 돈도 대주고, 당원도 대주고 다 대주잖아요. 다 대주는데, 여기는 민주당은 별개잖아요. 야, 니들이 뭐 해줬다고. 저기서는, 미래 통합당에서는, 야, 너 빨리 들어와. 할 권리가 있지, 이제.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저쪽에서 안 가. 근데 그래서 분란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민주당에서 해준 게 없고, 오히려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라고 오라고 그래, 그거는.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건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민주당하고 보조를 맞추던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당을 만든 사람의 주체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재명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돼가지고, 야, 너 뭐냐 도대체? 너 혹시 너 혹시 찌? 뭐 이래버리면 대통령 피곤해지네요. 피곤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가면서 많이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파가 지금 나눠져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어떤 그런 사적인 문제니까. 근데 이제 공적인 문제 그게 개입돼 보세요. 정당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심한 문제입니다. 최악이다, 그러면. 이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명분도 없고. 그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받아요? 실리도 없습니다. 제발 중단하십시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갑시다, 당당하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항상 얘기했습니다. 깨끗한 패배, 정직한 패배. 우리는 패배 안 해요. 꼭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작의뢰는 백인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예, 있죠. 네.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바로 백인포럼 사무실인데, 이 백인포럼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백인포럼을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이제 벌써 3회째 쓰고 있고, 네. 무상 임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뭐 이것을 우리가 녹화 장소를 쓴다고 해서 소개가 아니라 참 의미 있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어쩌면 이제 그 핵심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백인포럼 약 회원수가 800명? 어쩔 수 없이 는다고 하는데 약 8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라 100%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의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 성공하게 만들기, 뭐 이런 목표를 아주 소박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4월 15일 총선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회원들의 모든 물질적, 그다음에 우리가 물질적 도움은 물론이고, 네. 또 좀 몸빵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돈빵, 몸빵을 다 하는 그런 조직이 될 거고,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꼭 정권을 갖다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분들이 모여 있고,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의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지역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기 뭐 이제 시의원, 구의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일반, 뭐 저희 같은, 저도 뭐 회원입니다만은. 대표 아니에요. 그런 모임을 다 갖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아주 되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4.15 총선에 대해서 한번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총선은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시민정부가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레임덕에 빠져서 이제 권력을 내주고 박근혜, 이명박 시대로 회귀할 것인지, 이런 분기점에 서 있는 선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